네, 윤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서 국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현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복 많으십시오. 네, 새해 첫날인 오늘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신년사 용산 대통령 브리핑룸에서 10분 정도 생중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수출을 통한 경제 분야에서의 재도약 강조를 했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무역 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아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년사 모물에 쭉 1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방점이 좀 찍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역대 대통령들은 신년사를 그냥 덕담 위주로 좀 짧게 하고 네. 신년사 발표를 따로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왔었죠. 네. 예. 이번에는 그 관례를 깨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꽤 묵직한 이야기들을 이제 한 것이죠. 네. 그만큼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가 올해는 정말 전망이 걸려 있다. 나라의 생존이 걸려 있다. 이럴 만큼 예. 전 세계 경제기관과 각국의 어떤 경제 당국이 올해 경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고 또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파로 실제로 지금 세계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우리 일선 기업들은 올해 지금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로 어떤 면에서 적자가 난 상황입니다. 예. 특히 우리 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고 더군다나 반도체와 배터리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즉, 이 어떤 여야를 넘어서서 초당적으로 올해는 정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고 길을 터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원래 이제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그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신년사를 경제 문제에 좀 집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2023년 집권 2년차를 맞아서 노동, 교육, 또 연금 3대 개혁 추진도 본격화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예. 3대 개혁 성공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어떤 대통령도 지금 말씀하시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하고자는 했지만 잘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그 표를 의식해서 예. 사실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도 네.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지금 이 말씀하신 개혁들이에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표를 의식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뭐냐면 네. 이거를 할 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반발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으면서 그 세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을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데 예. 이번만큼은 네.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서 결국에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니까요.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아까 리포트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새해 첫날인 오늘 새벽에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도발에 나선 모양새인데 초대형 방사포 발사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종욱 교수께서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하셨으니까 배경이 궁금하고 또 신년사에 대한 평가 요로까지 같이 곁들여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을 계속 지금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예.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오래된 입장이었었고요. 아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소위 핵의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게 작년에 새롭게 바뀐 내용인데 올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실전 배치해내겠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소위 600mm의
저 방사포를 통해서 보여준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핵심은 600mm 정도의 실험 발사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 한국의 전역을 갖다가 커버하는 내용이라는 건데 거기다가 핵탄두를 대량으로 생산하겠다는 얘기는 실전 배치를 통해서 소위 고체 연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액체 연료와 다르게 투입하는 시간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소위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 공격이 가능한데 네네. 한국 전역을 갖다가 다 도달할 수 있고 그것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강대강이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본인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이런 핵들을 전술핵으로 분산시켜서 실질적으로 공격이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핵 능력 지휘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과시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는 자기가 얘기하는 어떤 핵 보유국 위상과 또 하나는 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어떤 자기의 입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정부도 실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같이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네. 평화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안보까지 불안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투트랙을 잘 균형 잡혀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골치 아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풀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날부터 이 남측은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핵 위협 수위를 높였는데 예. 만반의 지금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실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데요.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핵과 관련해서는 이제 핵무기의 대상이 남한이다라는 점을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고 예. 오늘 나온 얘기들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핵탄 보유량을 늘릴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위협의 수위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일본을 자극하고 위협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발 카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그 위협의 수위도 높여가면서 카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말씀 주신 7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핵실험 준비가 만반의 준비돼 있다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그러니까요. 얘기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는 북한이 이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과연 미국과 협상의 도구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이냐를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지금 카드를 들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예. 일단은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은 일단 올해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올 초에 이걸 너무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또 도발의 수단들을 좀 카드들을 써보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핵실험 카드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또 예측들이 예.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의 이 도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숙제가 굉장히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님도 이제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와 있다. 이런데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뭐 적이라고까지 선언을 할 정도의 또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 국내적으로 정치가 좀 하나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북한도 이제 우리를 어떤 면에서 주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의 주적 논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뭐 주적이냐 적이냐 뭐 등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네네. 북한이 저렇게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적이라고 이야기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어떤 북한이 저렇게 어떤 이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거는 이제 국내 내적인 사정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아마 원래 지금 중국이 코로나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경제적 어려움들을 대외적으로 아마 풀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북한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지금 이 지난 연말에 북한이 이제 드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회가 하는 모습을 보면 대북 규탄 결의안 하나 안 나올 정도로 이 부분을 또 정파적인 어떤 논쟁으로 삼아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도발 수위는 높아지는데 우리 정치권은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옳다고 이제 논쟁하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북한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노릴 겁니다. 아하. 즉 북한이 어떤 자기들의 공격보다는 우리 내부의 어떤 분열상과 공격을 포인트로 삼아서 내부 분열을 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 안보 문제는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북한이 더 이상의 섣부른 공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 또 하나는 한미일 안보 이 협력을 더욱더 강고히 하는 것. 저는 이거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해를 맞아 전현직 대통령의 연하장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연하장을 통해서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이런 우려를 내비쳤거든요. 일단 또 윤 대통령 연하장은 표절 논란까지 있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셔야 해요? 아니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연하장에 쓰인 글귀를 보면요, 그 반성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살펴보면 그 무슨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하고 최저임금 하면서 정말 어려웠잖아요. 네. 그다음에 집값 문제 다 아시겠지만, 네. 그다음에 민생은 실질적 일자리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안보 문제는 그 한미 연합 훈련조차도 못하게 하고 우리 내부의 훈련도 못하게 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본인이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그 의도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쓴 말이지만 국민들께서 들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딱 들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신을 차리신 모양인가 보다. 본인 얘기를 저렇게 하고 계시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연하장 표절 문제는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대통령 연하장은요. 아마 그걸 만드시는 전문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아마 그분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연하장이 나온 거지 그게 무슨 표절이겠습니까? 지금 좋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니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하장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공격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제 연하장에서 여러 얘기들을 쓸 수 있고 또 일각에서는 조금 더 이제 희망찬 메시지를 줄 수 없었냐. 그런 지적 있죠. 이런 아쉬움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또 우리 국내외적으로 또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또 최근에 있었던 그 방음터널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에서의 그 희생자들까지 떠오른다면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픔을 겪고 힘드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함께해서 뭐 위로하고 연대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국면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야가 좀 협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3대 개혁 과제도 국회에 입법이 없으면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좀 협치가 있어야 될 텐데 전직 대통령의 어떤 연하장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연하장을 두고도 여야 간에 이런 정치적으로 공세를 벌이는 모습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를 맞았으니까 다 협치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도부 오늘 오후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은 문 전 대통령과도 만남이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김종욱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 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배출해낸 정당이고요. 당연히 새해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광주 전남을 가게 되면 DJ 정신, 그다음에 경남이나 부산을 가게 되면 노무현 또는 문재인 이런 정신을 얘기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새해가 됐는데 당연히 부산 경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민상 현장을 가고 있는데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안 만나면 또 제가 볼 때 만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만나서 예를 들면 소위 방탄을 더 견고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안 만나면 또 제가 볼 땐 친문과 친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초에 당연히 내려가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만나는 건 기본적인 예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 두 분의 만남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저는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는 것 가지고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번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본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연하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당연히 민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보가 불안하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위 협치의 문제나 그다음에 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야당이 제 목소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경쟁을 할 것인가. 소위 정부 여당과 야당이 좋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하장 같은 문구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대한 내용들 또는 정책들
이런 것들 또 법안들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하는 상황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적으로 있었던 새해 좀 일정이긴 한데 지금 좀 시점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 대표의 좀 사법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있어요. 그렇죠. 연초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출두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어떤 연대의 형성 뭐 이런 걸로 이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내에서도 빨리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가 또 나오죠. 이런 데 많고 특히 예전에 어떤 당의 주리였던 친명계가 상당히 요즘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죠. 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법적인 리스크를 과연 민주당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예. 또 이재명 대표 감당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함께 손을 잡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좀 썩 달갑지 않은 측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라는 게 어떤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예. 굳이 거기에 함께 동승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또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사면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와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이 어려워지면 반대로 예전 친노 친문 세력이 또 어떤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가 친문 세력에는 그렇게 썩 불리한 것만 같지는 않다라는 네네.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만남 자체가 그냥 의례적인 만남 그 이상은 어떤 면에서 진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요. 이 폭력적인 지배가 난무한 시대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타협과 또는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폭력적인 지배가 난무한다면서 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희망을 만드는 일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수사받고 있는 본인의 상황을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사실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 이제 수사의 대상이니까 그 불편한 심정을 이제 어떻게 공격형 언어로 쓴 거죠. 폭력적 지배라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또 어떻게 들리냐면요.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네. 검수완박 법안 보셨잖아요. 네. 네네. 그럼 결국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이용해서 폭력적 지배를 하고 있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다. 저는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좀 개인적인 제 해석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이재명 대표 빨리 가서 조사 받으시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언제 검찰에 출석할지가 지금 주목인데 이번 1월 10일 후 또 설 연휴 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민주당 내 반응은 어떤지를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대표가 이제 소환 조사나 그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라는 일단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네.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지난 28일에 검찰이 나와서 이제 조사를 받으라고 했던 소환 통보는 사실 그때 미리 정해져 있던 광주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발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인 것이고 뭐 지금 언론 보도로는 1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출석 요청을 받아서 이제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10일에서 12일에 꼭 얽매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대표의 일정이나 여러 가지 검찰과의 그 일정 조율상에 그보다 앞서서 소환에 또 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또 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네. 사실 당 입장에서는 일단 당 대표가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소환에 응하고 그 후에 이제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 또 TV조선에서 취재한 걸 보면 네. 민주당 의원 또 단톡방에서는 출석하기로 한 만큼 이번 달 초에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또 있는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당내 의견들이 좀 나뉘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날 하더라도 당대표가 입장을 정한 걸 알고 있어요. 출석하겠다라고 본인 입장을 스스로? 본인이 정했는데 네. 내부의 의견은 뭐냐면 가려면 빨리 가자. 논란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 1월 10일에서 설 연휴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야당 당대표로서 169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당대표로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 출석 요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있게 됐을 때에는 네. 소위 본인 생각하는 방식들에 대한 내용보다는 출석 여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출석 이후에 이런 사법 리스크 부분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소위 당당하게 출석 요구를 하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야. 당 내부에서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빨리 나가야 된다는 뭐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그 예. 이유는 뭐냐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늦게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여당의 공격이 심해질 것이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죠. 있습니다. 일부에서. 예. 근데 전체적인 민주당의 의견은 네. 지금은 정부 여당의 탄압에 맞서서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결정 하에서 당대표와 지도부가 얘기하고 있는 일정 어떤 방법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게 전 중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연히 단톡방 내부에서야 이왕 가실 거면 일정을 좀 땡겨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그건 제 일부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지도부의 의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신다 이런 뜻인가요? 왜냐 거기다 이름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민주당 방탄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예. 이재명 대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압박이 굉장히 세다고 그래요. 누구의 압박이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요. 의원들. 예, 당내 분위기가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그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서 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출석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의 그 체포 동의서는 우리가 좀 막아주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왔을 때의 체포 동의서는 막아줄 수 있는데 예. 출석하지 않아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막냐 국민들 보기에.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조사는 받으시는 게 어떠냐. 그러면 나머지 그 구속영장 때는 우리가 막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소환에 응해서 출석하겠다는 것 같은데 예.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진짜 아마 출석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가게 된 거는 민주당 내의 압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소환 당해서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앞으로 또 몰라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미 방탄의 어느 균열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미경 최고위원의 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당 내부는 나가지 말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내부 나가서 뭐 하겠냐. 이건 검찰이 놓아놓은 판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 내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당당하게 임한다는 것이다. 근데 검찰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일정이 있으니 그 일정이 아니라 우리가 정리되는 방식을 통해서 변호사와 협의를 한 이후에 예. 우리가 당당하게 나갔다고 얘기한 건데 정병 전 최고위원께서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예. 제가 더 친할 것 같은데 민주당 분들하고는 어떤 분한테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신년 담배식 할 때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교토 3굴이라는 이야기, 즉 토끼는 3개의 굴을 뚫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예. 사실은 플랜 B, 플랜 C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사실상 뭐 문희상 저 의장이 이제 그 정계를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당내에 있는 일반적인 어떤 면의 상식적인 측면도 예. 저는 대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이걸 극복할 거냐. 결국 다른 대안도 필요하다는 것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뒤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면 방탄 국회를 다시 임시국회를 여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탄 국회를 열면 물론 이거 체포동의안 부분은 뭐 어떤 면에서 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국민들 시선이 중요하잖아요. 예. 계속 저렇게 안 나가면 아니 당신은 뭔데 왜 그런 특권을 행사하지? 라는 비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FC 문제, 대장동, 백현동 이 많은 문제를 그냥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 결국은 이제 빨리 매를 맞는 게 낫다. 그런 여론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그러면 플랜 B가 뭐냐? 라는 것도 아마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 정영학 회계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술도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배 씨를 제외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천화동인 1호의 이재명 대표 측 지분 이거를 좀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극단적 선택을 지도했던 이 김만배 씨 진술에도 변화가 올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심거리인데 지금 바뀌고 있는 핵심 키맨들의 이야기가 한쪽으로 쏠리고 김만배 씨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결국에는 김만배 씨가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그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그분이 이재명 대표 측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이제 남욱 변호사와 정영화 회계사 뭐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이제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들었다는 얘기는 전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법에서는 그 전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의 증언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인데요. 예. 김만배 씨가 그분이 이재명 대표 측이다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그것이 허언이었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 증거 능력이 없어지거나 그 부분은 이제 재판에서는 의미가 없는 증거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만배 씨가 이번 사건은 키맨이다라는 말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정영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의 주인에 대해서 자기네 잘 모른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결국에 남욱 변호사와 같은 이제 그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것이다라는 것을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진술이 바뀐 상황인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김만배 씨의 입에서 나올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김만배 씨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뭐 재판에 출석을 하든 아니면 수사를 받든 이 과정에서 나올 진술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많은 주목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폐 이상이 있고 지금 2주는 더 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과연 이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재판에 빨리 출석을 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의 키맨은 김만배 씨고 주요 증언들이 대부분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는 건데 네. 지금 저희도 영상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 씨가 사실 들것에 실려갔다가 빠르게 걸어서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 이런 게 좀 찍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됐나는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와 좀 다른 진술을 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 김만배 씨가 이런 건강상의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건강상태는 모르죠. 이럴 때는 뭐냐면 법원이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의 대상이기도 해요, 이분은. 네. 그러면 그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 이거 일부러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법원이. 충분히. 예, 그러면 법원은 지난번에는 영장을 지금 멈췄어요. 발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사실 다시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고민할 것 같습니다. 판사가. 예. 이거 이제 재발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김만배 씨 진술에 물론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정영학 회계사가 진술을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 네. 그렇죠. 이제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나 이렇습니다라고 말해갖고 검찰이 그 말을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최초에 작성했던 지분표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임의로 그 지분표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검찰에서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대답을 못한다면 못하는 대로 또 검찰에 다른 증거를 들이댈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이런 식의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김만배 씨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영장이 발부돼서 다시 구속이 되면 저는 김만배 씨는 그냥 다 진실을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이렇게 정면 최욱에 봅니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네.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전해 들었다, 전원이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증거에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 김만배 씨가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변명을 하지 못하면 예. 아마 침묵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 전원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그런 진술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 신경전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앞두고 기싸움 성격이 짙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당과 그 법무부 장관의 기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민주당이 자꾸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나라는 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철험의 의원들이 키워주더니 이제는 뭐 당 전체가 나서서 사실 키워주는 게 아닌가. 왜냐, 한동훈 장관은요. 법에 따라서 자신의 임무를 한 겁니다. 네. 자, 이 우리가 그 법에 보면 이 체포동의안이 발부될 경우에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국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회에서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문제 삼아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당신이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부결패를 던졌다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보시면 6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집에 장롱에 3억도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증거 자체도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아유 됐습니다. 이제 저번에 준 것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예.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체포동의안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팩트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근데 그걸 두고 왜 팩트를 이야기하냐? 사실을 이야기하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부결된 것은 당신 책임이다. 아니 본인들이 부결을 찍어놔놓고 왜 한동훈 장관한테 책임을 돌리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책임, 즉 그동안 체포동의안을 본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특권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엉뚱한 사람에게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고 무더기 부결표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한 장관의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의 오늘 제안 설명에서 진영 논리라든가 이익 계산이라든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민주당의 말씀은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한 장관의 발언,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극한 원인으로는 첫 번째 피의 사실 공표 논란,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을 겨냥한 한 장관의 작심 발언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양쪽의 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민경 최고께서 얘기해 주시죠. 그거 그냥 핑계 대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민주당도. 네. 이게 이제 부결시키면 사실 국민들께는요. 예. 아니, 이게 민주당이 좋은 점수를 얻겠습니까? 그거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국면을 핑계를 대야 되는데 마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내용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발표하니까 그게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가 원래는 가결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부결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걸 국민들께서 믿으시겠어요? 핑계를 대려고 해도 좀 더 그럴듯하게 돼야지.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예. 어떻게 예, 들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보다는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뭐 축의금, 부의금, 공수 다 꺼내가지고 돈다발 만들어서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네. 두 번째로는 체포동의안 처리 전날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면 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왜 제출했는지 설명해야겠죠. 예. 근데 과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300자 정도 법무부 장관들이 했었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정도가 1,700자를 했는데 네네. 1,900자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고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핸드폰 비밀번호 안 냈잖아요. 네. 자기 권리예요, 그거는. 하지만 국민이 봤을 때는 그거 왜 안 내? 본인이 검사인데 이런 거랑 동일한 논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한 측면이고 우리 형사소송법상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네네. 국회의원이 무슨 증거인멸하고 도망다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야당 의원들 측면에서는 이것을 부결할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돼서 매우 기분을 더 상하게 만든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그 안에 있었던 여당 의원들도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얘기가 있었던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현장에 가서
국회에 나와서 그걸 설명한 것이 좀 자극됐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뭐 한 장관 땡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장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사실 저는 그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어떤 이유가 뭐 한동훈 장관 때문만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마치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모습 같아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야당 입장에서 지적하면서 피의 사실을 저렇게 너무 낱낱이 공표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좀 부적절한 행위였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예. 체포동의안 부결에 한동훈 장관이 미친 영향이 있다라는 이제 취지인 것이지 예. 부결되는 데 있어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노웅래 의원이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런 상태이라면 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서 부결되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요. 그걸 왜 국회가 판단합니까? 법원이 판단해야지. 그 사람 구속하는 불구속하는 수사는 그 3번이나 지금 이전에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네. 구속되기도 했잖아요. 증거인멸에 있는 판단을 법원에서 판단한 거지. 왜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나눠서 이거는 불구속수사 원칙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예 구속을 없애세요. 그러면 법으로. 그걸 판단하면 되지. 그거를 왜 본인들 스스로가 불구속 원칙이다 이야기하는데 불구속 원칙이라 그러면 왜 구속됐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왜 구속됐습니까? 예. 도저히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예. 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럼 검찰도 그 기본을 지키면서 수사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네. 검찰 수사에 응했잖아요. 안 간 게 아니잖아요. 노웅래 의원이. 그렇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무부 장관이 와서 과거와 이례적으로 1,900자 정도의 세세한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있으니 네.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것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니 국민이 비판합니다만 소위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고요. 네네.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 최종적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왜 국회의원이 그런 걸 판단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 법률적으로 보장된 내용들을 행사한 건데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아니 근데요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도요 계속 조사를 받았어요. 소환에 다 응했다니까요. 네네. 그래도 국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그냥 가결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럼 불구속 수사를 안 하고 지금 왜 노웅래 의원만 그러냐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확실히 다르니까요. 예. 상황을 좀 지켜봐야죠. 뭘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 금요일 6년 넘게 진행해오던 이 TBS 라디오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결국 하차를 했죠. 그런데 이 방송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아주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모두에게 띄웁니다. 오세훈 빼고. 이말부터 해야겠습니다. 3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마디만 하자면 저는 편파적입니다. 그런데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과정이 가짜뉴스로 잔뜩 뒤덮인 미디어들이 자기는 공정하다고 말하죠. 거꾸로 하는 거죠. 이현정 의원님, 네. 저게 뭔 말입니까? 과정은 공정하다. 저게 무슨 저도 말이에요? 국어를 배울 만큼 배웠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편파적인데 과정만 공정하면 편파가 문제가 안 된다? 참 제가 볼 때는 참 저런 궤변에 지난 6년 동안 예. 어떤 면에서 국민들이 휘둘려 왔다. 더군다나 본인이 가짜뉴스를 그렇게 생산해 놔놓고 다른 언론들한테 지금 가짜뉴스다 이야기하는 거. 저는 제목부터가 뉴스 공장이잖아요. 저희는 뭐냐면 예. 저희가 언론인 30년 생활했습니다. 뉴스는요. 있는 현상들을 사실관계들을 어떻게 취사 선택하고 하는 것이 뉴스입니다. 네. 근데 뉴스를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방송 프로는 이미 제목에서부터 뉴스 공장이에요. 즉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뉴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다는 거죠. 예. 자,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편파적이라고. 그런데 편파적 하십시오. 그냥 본인의 채널 가지고 하면 돼요. 예.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유 보장됩니다. 예.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TBS에서 이 문제를 본인은 이제 나가게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본인 스스로 다시 돌아오겠다. 또
또 국민 세금으로 편파 뉴스를 하겠다고요? 과정은 공정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어쩌면 후한무치하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지난 6년간 이 뉴스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가짜 뉴스 아니면 말고지 않습니까? 천안함, 그다음에 세월호, 폭침, 영화도 만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아닌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 아직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어서 절차가 있고 좀 규정이 있는 건데 그렇겠죠? 본인 입으로 편파적이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는 줄곧 편향성 논란과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켰고 법정 제재를 받은 발언들도 꽤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논란을 낳았던 김어준 씨의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경작인 김성생은 오세훈 후보와 함께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이 정도면 오세훈 후보가 당시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뉴스공장의 줄리 의혹을 다루기로 한 것은 검찰 커넥션 등이 다 이 줄리 의혹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단순 사생활이 아닌 거죠. 지금 혼잡 상황에서 이런 압사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그랬던 저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 장현주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 방송에서 2회 경고, 6회 주의 이렇게 법정 제재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오겠다? 뭘 어떻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동안 법정 제재를 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뉴스 의혹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돌아오겠다는 부분은 과연 뭐 3년 6개월 후에 뭐 다시 그 방송으로 돌아오겠다 뭐 그런 취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청취율 1위를 계속 해왔던 또 나름대로 6년 이상을 진행했던 방송이고 나름대로 그 청취자들 그 팬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분들께 했던 얘기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냥 본인의 희망사항을 그냥 얘기한 거겠죠. 아무도 바라지 않는데 그냥 본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예. 잘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 개인 개인적인 유튜브는 의견을 주셨어요. 스스로 네. 한다니까요. 그건 뭐 개인 자유니까 뭐 스스로 예. 하면 뭐 잘 되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